자, 인사드릴게요. 저는 리뷰반에서 원가관리회계 강의하는 공용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개강한 거죠. 오늘은 이제 일요일은 이제 원가관리회계 강의만 있습니다. 9시부터 이렇게 있는데 오면서 제가 그 화성에 동탄에 살거든요. 오는데 이제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비가 정말 많이 오더라고. 비가 많이 오지만 오늘 개강일이니까 분명히 다들 오셨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죠. 나중에 중반 이후 지나면 비가 많이 와도 잘 안 오고 날이 좋아도 잘 안 옵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지금 막 불타고 있을 뿐이지 나중 가면 점점 꺾인다고요. 오늘 어저께도 이제 좀 설명이 있었겠죠. 리뷰반 이제 간략한 OOT들을 했겠지만 저도 간략하게 할게요. 저는 뭐 리뷰 과정이 어떤 과정이야 뭐 이런 거는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원가 관리 회계 국한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 리뷰 과정이 이제 기본 과정 끝난 다음이죠. 기본 과정이 끝난 다음에 요 객관식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객관식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객관식 과정 한 다음에 이제 1차 시험을 보는 건데 요 중간에 요 기본 과정 끝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요때죠. 요때에 관한 건데 뭐 어저께 설명을 드리셨을 테니까 알겠지만 우리는 이회독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회독이라는 것은 기본 과정에서 공부한 것들을 다시 다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객관식 과정 가면 어차피 문제를 많이 빠르게 푸는 연습만 하는 거잖아요. 많이 빠르게 푸는 연습이야. 여기 가서 새로운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어.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벌써 늦은 거야. 그건 다음 1차. 다음 1차를 생각하시는 것이고 이 과정은 그냥 많이 빠르게 푸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기본 과정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전부 다 다져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과정은 기본 과정을 막 끝내고 들으시는 분들 또는 과거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었는데 좀 잠시 쉬었어. 그때 좀 공부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내가 기본 과정을 다시 듣는 건 좀 부담스러워. 너무 기니까. 이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있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과정은 끝냈어. 다들 기본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과정에서 한 3개월 동안, 약 3개월 동안 우리 비는 과정에서 기본서 공부했었던 것들을 다시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데까지 있어서 원가관리 회계를 생각해 보면 기본서, 그렇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 그리고 2차 과정에 가서 우리 원가관리 회계 연습서라는 그 세 개의 책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나눠줬냐 도대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을 저한테 들으신 분들도 있고 여기에 그냥 다른 선생님 때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서를 다시 다 각각 다른 기본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지금 뭐 여러분들 기본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좀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리뷰 교재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뷰 교재에도 문제들은 많이 있어요. 한 100문제 정도가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복습하셔야 된다고. 이 과정에서 항상 저한테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 기본서를 가지고 3회독을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 안에는 원래는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려면 기본서를 3회독, 4회독, 5회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시험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은 3회독 정도를 목표로 하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1차 시험을 붙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제 2차를 공부할 때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연습서만 보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문제집이거든, 문제집. 2차 우리 재무회계 연습서, 원가관리회계 연습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냥 문제집이에요. 문제집인데 문제집에 우리가 문제만 실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조금씩 요약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 요약이 기본서보다 더 많은 양을 담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무회계 연습서, 원가관리회계 연습서에 앞에 나와 있는 이론 내용들은 우리가 기본서보다 더 적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2차 시험에 가더라도 기본서를 또 보게 돼요. 기본서를 또 찾아보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기본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지금 리뷰 과정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문제들은 다 이해하고 계산기 들고 직접 풀어봐. 그래가지고 이해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들 다시 리마인드 시켜야 될 것들은 다 제가 때려 넣어 줄 거니까 귀에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풀 거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푸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명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본서에서 주관식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원래 기본 과정 하면서는 원가 관리 회계는 아무래도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니까 그렇죠?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 과정이라고 해서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다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 문제를 풀어볼 때 이 연습 문제 뒤에 가보면 객관식 문제도 있고 모든 교재가 주관식 문제도 있어. 근데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3회독, 2회독을 자기가 알아서 추려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내가 다 이해하고 있어.
지금 리뷰번에 설명하는 거 다 이해하고 있고 문제도 잘 풀려. 그리고 기본 과정을 충실히 했어. 이런 사람들은 주관식 문제도 풀어봐야 되는 거야. 당연히 기본 과정에서 봤었던 객관식 문제도 다 풀어보고. 그런데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기본 과정에서 선생님이 풀어주셨던 그 문제만 기본 수업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그것도 안 돼. 내가 정말 오래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빨리 듣고 싶고 그냥 1차만을 합격하는 게 목표야 라고 한다면 제가 리뷰 과정에서 이 교재에 실어놓은 한 100문제 정도를 열심히 풀고 그것만 복습하고 집에 가서 이제 그냥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객관식 과정 가서 많은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고.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첫째 딸이 고2인데 뭐냐면 우리 수능 같은 거 이제 학원 같은 거 보통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 이제 학원 보낼 때는 레벨 테스트 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점점 저희 애들 입시의 세계에 대해서도 가끔씩 얘기할 건데 우리 애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주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레벨 테스트에서 우리 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꼴찌반 저희 애는 항상 꼴찌반이죠. 꼴찌반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모두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공부하는 과정이다. 리뷰는 원래 물론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야. 떠먹여 줄 건데 식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렇죠? 그리고 더 먹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먹어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리뷰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빠른 이해독하는 겁니다. 개념과 이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우리가 24년도 기출문제까지 좀 들어있고 25년도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프린트물로 나눠드리고 한 3, 4년치의 기출문제들 회계사 세무사 문제들은 중요한 것들은 다 풀어볼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왁구와 수식을 정립할 겁니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제가 왁구를 안 만들어 드린다는 게 아니야. 왁구를 되게 좋아해요. 모든 문제를 다 왁구로 풀고 싶어 나는. 그래서 내 왁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가 조금씩 변형해서 더 빠르게 풀 수 있도록 왁구를 바꿔가야 되는데 그것을 객관식 과정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왁구를 만드는 과정이 내 수식을 만드는 과정이 이 리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업은 전부 다 기출문제로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16문제가 나오잖아. 우리 16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이론 문제 말 문제는 원가관리 회계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최근에는 안 나와. 그냥 안 나온다고요. 원가관리 회계는 그냥 다 계산 문제야. 그렇죠? 다 계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그 16문제 중에서 정말 새로운 문제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도 안 나와요. 나머지 14문제 다 과거에 기출됐어. 30년, 40년, 50년 동안 기출문제가 쌓여 있잖아. 좋은 문제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그 문제를 맞춰가지고 내가 시험에 합격할 거다? 그것 때문에 떨어질 일도 없고 그거 맞췄다고 해서 붙지도 않아요. 그냥 남들이 맞추는 문제를 다 맞추고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추면 합격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이 원래 그런 거야.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 뭐냐면 그냥 기출문제예요. 다 기출문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쌀데기 없이 우리 항상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 기출문제만 풀면 뭔가 좀 덜 푼 거. 기출문제를 못 푸는데 무슨 예상 문제를 풀어요. 기출문제 못 맞춰 여러분. 기출문제들을 여러분 쉬운 문제들만 풀어봐서 그래. 기출문제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 손도 못 댑니다. 그런 문제들이 수두룩해요. 기출문제 위주로 우리는 공부할 겁니다. 복습은 각자의 기본소로 우리가 3회독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뭐 제 얘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수업. 자,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오늘 원가 파트를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그리고 관리회계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가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 그리고 넘어가가지고 우리 원가 추정, 학습 곡선 공부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12품속 공부하고 관련 원가 공부합니다. 여기까지가 변동원가 계산부터 시작해서 관련 원가까지가 한 개의 주제죠. 항상 제가 강조드립니다. 딱 하나의 주제야.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대체 가격 공부하는 파트가 있는데 대체 가격도 관련 원가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엮여 있는 것들 그리고 원가 파트에서 서로 상호 연관성 있는 것들 우리가 위주로 해서 쭉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최대한 오늘 그냥 2회독을 한 번에 해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도 여러분한테 할 수가 있어요. 설명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기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리마인드 시키세요. 머릿속에 계속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랬었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 오늘 하루 동안 이해독을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요. 다시 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추석이 있잖아요. 우리 추석 뭐 하는 거야?
추석은 공부하는 거죠. 송편 먹는 때가 아니야. 그럴 시간이 없어요. 추석은 미친 듯이 공부하는 설날, 추석, 그렇죠?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뭐예요? 전부 다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쉬운 거부터 시작할게요. 이거 유치하게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하냐? 나는 초심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막 헷갈려요. 원가를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들을 제일 처음에 공부해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막 섞어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원가를 분류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부르는지 명칭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자고요. 자, 우리 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합쳐서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렇게 질문은 계속 던지지만 여러분한테 답을 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저 혼자 다 말해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도 입이라도 좀 뻥끗하는 듯한, 왜냐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내가 알아야 되니까.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를 거야? 다 합쳐서 그냥 제조원가라고 부를 거죠? 제조원가라고 부를 거라고. 얘네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제조원가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제조원가의 3요소에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얘네 둘을 합쳐서 그냥 제조 간접원가라고 불러서 제조원가의 3요소라고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쳐서 제조원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제조원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우리 뭘 공부했어요? 비제조원가 공부했죠? 그러면 비제조원가는 대표적으로 그냥 여러분 판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렇죠? 그래서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를 나누는 구분 기준은 뭐가 되냐면 제조 활동에서 발생한 원가인지 아니고 그냥 제조 활동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원가인지 이걸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조원가라고 써놓고 시험 문제 보면 거의 대부분 어떻게 나와요? 공장에서 발생했으면 그냥 제조원가라고 바라보죠. 이 비제조원가 판관비죠. 이게 뭐로 바라봐요? 어디서 발생한 걸로 바라봐? 그냥 본사에서 발생했다 해버리면 전부 다 비제조원가죠. 그래서 제조원가를 제조원가의 3요소라고 공부했지만 다시 뒤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제조간접원가를 변동 제조간접원가랑 고정 제조간접원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총 4가지로 공부를 하죠. 근데 직접 재료원가랑 직접 노무원가를 합쳐가지고 직접 원가니 간접 원가니 이렇게 구분하죠. 얘네 둘을 합쳐서 직접 원가라고 하고 얘네들은 원래 합쳐서 그냥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간접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 이 구분은 기준은 뭐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추적 가능성이죠. 우리가 개별 제품이나 개별 작업에다가 직접 추적할 수 있냐, 집계할 수 있느냐.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 원가고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 원가인데 추적할 수 없거나 또는 뭐예요? 추적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 추적하면 좋겠지만 추적해가지고 원가를 정확하게 집계해서 얻게 되는 효익이 그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한 비용보다 우리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적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럼 추적할 필요성이 없거나 추적할 수 없는 애들을 간접원가라고 부르는 것이고 추적할 수 있는 애들을 직접원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러분 얘네 둘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가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부르고 직접 노무원가랑 제조간접원가를 합쳐서 우리가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부르잖아요. 얘네들은 가공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우리가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반드시 토지가 있어야 되고 공장이 있어야 돼. 뭔가 시작하려면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건 뭐냐면 원재료랑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부르고 이렇게 3개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 변동원가랑 또 고정원가로 나눌 수 있죠. 여러분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나누는 것은 이 구분 기준이 뭐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 원가 행태죠.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원가냐 고정원가로 구분하죠. 자, 원가 행태라는 거 몰라도 돼.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의미는 뭐예요? 조업도 수준이 변동해. 조업도라는 것은 뭐냐면 생산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생산량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기계 시간이나 노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조업도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은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인데 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원가가 변하는 양상 그 자체를 원가 행태라고 해요. 그러면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로 나눈다는 것은 조업도 수준이 증가하는데 그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는 변동원가랑, 그렇죠? 조업도 수준이 증가해도 계속해서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로 구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4개의 항목을 바라보면서 제조 원가에서만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를 구분하면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까지를 변동원가라고 바라보는 것이고 고정 제조 간접원가만 고정원가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제 변동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파트에 가면 우리가 영업이익까지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 줘야 되는 원가들은 제조 원가만 가지고 영업이익을 도출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판관비까지도 빼줘야지만 영업이익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판관비를 다시 또 뭐예요? 비제조 원가의 대표적인 항목인 이 판관비를 다시 변동 판관비와 고정 판관비로 구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영업이익까지 가는 과정에서 원가 행태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해 보면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변동 판관비까지는 변동원가야. 그렇죠? 그리고 고정 제조간접원가와 우리 여기 있는 고정 판관비는 우리가 고정원가야라고 바라보는 것이어서 변동원가 계산 파트에 넘어가면 우리가 모든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할 때 이렇게 6개의 항목을 가지고 어디까지는 변동원가, 어디까지는 어떤 것들은 고정원가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12p 분석에 넘어가면 우리는 원가 구조를 파악해가지고 항상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손익분기점이 어딘지, 그렇죠? 목표익 달성을 위해서는 얼마큼을 팔아야 되는지, 매출익이 얼마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내야 되는데 그때 원가 구조를 항상 파악할 때 우리 뭐야? 한 단위 판매할 때마다 이 가격, 그렇죠? 그리고 변동 원가, 그리고 고정 원가를 우리가 파악한 상황하에서 우리가 Q라는 뭐야? 판매량이 주어지면 이익을 계산할 수 있어 라고 접근하는 게 바로 CVP 분석인데 그때 여기 변동 원가를 뭐로 바라보는 거? 여기서 우리가 봤었던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단위당 변동 제조 간접 원가와 변동 판관비까지를 우리가 단위당 변동 원가로 바라보는 것이고 고정 원가는 뭐예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와 고정 판관비를 그냥 우린 고정 원가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12 분석 가면 여기 우리가 원가 파트에서 공부했었던 모든 원가 항목들을 이런 식으로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구분해서 공부하는 거죠. 자, 지우고 제가 말이 빠릅니다. 조금 빨라요. 조금 많이 빠르진 않아. 어저께 신인미 세무사님 만나셨죠? 신인미 세무사님이랑 저랑은 이제 10년 동안 계속 같이 강의를 하는데 그분도 빠르고 저도 빨라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할 때 뭐 1.2배속이라기보다는 그냥 들으시면 돼. 자체적으로 1.2배속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되고 제가 또 흥분하면 말이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흥분해서 말이 빨라지면 이 분필을 부러뜨려 먹거든. 그러면 제가 자체적으로 조정합니다. 좀 너무 빠른가 보다 하면서 조정해가지고 좀 천천히 갈 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계속 보면서 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하루 동안 이해독을 한다고 그랬잖아. 하루 동안 다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을 알면 안다고 모르면 이렇게 하면서 뭐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뉘앙스만 보내주면 제가 알아서 조정하면서 오늘 이해독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리뷰 교재에 제가 쓱 밑에서 오늘 저도 처음 받았는데 우리 뒷사하면 안 되는데 우리 재무회계 교재랑 봤는데 재무회계 교재보다 내게 더 두꺼운 거야. 봤더니만 제게 더 두꺼워. 이래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긴 했는데 편집은 제가 훨씬 더 잘했어요. 쭉 보면 예쁘죠? 그래요.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기 때문에 군대 갔을 때 처음에 딱 주면서 그 단축키를 이제 한 두세 장을 주면서 오늘 외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외우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뭐예요 이제 막 이만한 책 야 파일을 잃어버렸어. 군대는 항상 파일을 잃어버리죠. 뭘 잃어버려 다쳐 뭐 이런 거죠. 오늘 밤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글을 치기 시작해서 편집은 제가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깔끔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디냐면 1페이지 여러분 거기 1페이지 나와 있는 거 전에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거 여기 펼쳐놓으시고 여기서 펼쳐놓고서 이제 더 적을 게 있으면 여기다 적으면서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자, 뭘 할 거냐면 랩을 할 거예요. 원가 계산 방법으로 정리한 원가액의 책에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가 이제 원가 파트에서 공부한 모든 원가 계산 방법들을 그냥 좀 비교해가는 형태로 우리가 한번 다 정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하나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까지 와꾸까지 공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교해서 머릿속에 이 어떤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하면 딱 떠오르게, 그렇죠? 우리가 변동 원가 계산 하면 특징이 다 바로 떠오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떤 원가 계산 방법이야라는 것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개별원가 계산 공부하고 개별원가 계산 문제 풀고 맨날 종합원가 계산 공부하고 종합원가 계산 문제 푸니까 그냥 바로 문제를 접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객관식 과정에서도 계속 그럴 거야. 해당 주제를 공부하고 해당 주제의 문제를 푸니까 그냥 바로 와꾸가 좀 생각이 나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면 큰 문제고. 그렇지만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면 제목이 안 달려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예요? 순서가 섞여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나오나? 우리가 16문제가 나오면 1번 문제는 무조건 제조개별 원가 흐름이야. 두 번째 문제는 개별 원가 계산 문제고 세 번째 문제는 종합 원가 계산. 일반적으로 좀 그렇더라고. 경향은 그렇지만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문제를 접했을 때 해당 문제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지 어떠한 주제의 문제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바로 왁구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원가 계산 방법 우리가 첫 번째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공부하죠. 그래서 생산 형태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방식이야. 그래서 우리 항상 기본 과정에서 예를 들 때 조선업을 예로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유조선, 여객선, 뭐 화물선, 어선 이런 것들 만드는데 각각 얘네들이 주문 생산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각각의 개별 제품 이제는 초심자가 아니니까 또는 개별 작업, 개별 제품 또는 개별 작업에 우리가 들어가는 재료도 다르고 노무 시간도 너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다 하나하나 좀 추적해 봐야 돼. 그럴 필요성이 있어 라고 해서 우리가 추적하는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다 추적해 볼 거야 라는 방식으로 원가 계산하는 게 개별 원가 계산이죠. 여기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대량 생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개별 원가 계산을 사용해 가지고 원가 계산한 제품을 써볼 일이 없어 죽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한가? 오늘 에르메스 백을 들고 왔거나 아니면 무슨 부가티를 타고 왔다거나 이런 분들은 안 오시죠? 안 올 거잖아. 나도 그렇다면 안 올 거야. 여기 강의 안 할 거야. 그런 분들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동종 제품 대량 생산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거,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 다 동종 제품 대량 생산이야. 동종 제품 대량 생산 방식의 특징은 모든 하나하나의 제품마다 직접 재료 원가랑 직접 노무 원가랑 제조 간접 원가가 다 비슷하게 들어갔을 거야. 원래는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그건 이론상으로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더 그건 따질 필요 없어. 다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모든 원가 합쳐가지고 수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으로 구분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유조선, 여객선, 통통배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 다르게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전부 다 제조 간접 원가까지도 추적하고 싶었어요. 추적한다는 것은 각각의 개별 제품 또는 작업으로 집계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큼 들어갔는지. 근데 얘는 추적하고 싶어도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원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조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 있지만 핵심은 간접 원가야. 간접 원가는 우리가 추적해서 집계할 수 없는 애들을 모아놓은 것을 간접 원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 활동에 쓰인 것들 중에 우리가 간접 원가,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라고 부르는데 얘들은 추적하고 싶어도 추적할 수가 없으니까 기준을 정해서 뿌려줘야 돼. 기준을 정해서 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준을 정해서 뿌려주는 것을 우리가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데 원가 배분은 무조건 첫 번째 뭐예요? 기준이. 첫 번째 기준 뭐야? 제가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첫 번째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이잖아. 입이라도 뻥끗해달라는 표현을 한 건데 안 해줘. 인과관계 기준이죠. 인과관계 기준이 무조건 첫 번째야.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혹시 찾을 수 없으면 무슨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이래가지고 잡다구레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 알 필요가 없어. 수업 목적으로는 사실 이론적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그냥 한번 들어봤으면 되는 것이고 무조건 인과관계 기준으로 우리가 배분하는 거죠. 인과관계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것도 이론 문제는 안 나와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인과관계 기준이 첫 번째라고요. 인과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해당 원가를 발생시킨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를 기준으로 삼아서 원가를 뿌려줄 거야. 이게 인과관계 기준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인과관계를 찾아가지고 원가가 발생한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뿌려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죠. 우리 이제 앞으로 네모 그리면 공장이죠? 다 알고 계시죠? 저한테 기본 과정 들으신 분들은. 네모 그리면 공장이에요. 공장 안에는 여러 가지 부문들이 있어. 우리 일반적으로 절반 정도로 나눠서 여기 보조 부문,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 곳이 있고 여기 제조 부문 직접 우리가 제품의 생산 활동에 관여하는 부문이 있어. 이렇게 해서 제품 A와 제품 B 이렇게 제품들을 만드는데 얘가 유조선이고 얘가 여객선이라고 한다면 우리 뭐예요? 각각 들어가는 원가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과 너무 달라서 추적해야 돼요. 다 추적할 거야. 그런데 제조 간접 원가는 추적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제조 간접 원가를 발생시킨 이유를 찾아서 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제조 간접 원가가 있고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조 간접 원가가 있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원가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 제조업은 무조건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 뭐예요? 이거 재료원가도 아니고 노무원가도 아니죠. 그래서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니까 우리가 직접 지어서 가지고 있는 이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제조간접원가인데 어떠한 부문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공장 건물 전체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딱 뭐예요? 또 그리고 우리 공장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인건비 우리가 노무원가이긴 한데 우리가 각각의 개별 제품으로 추적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우리가 간접 노무원가라고 말을 하죠. 간접 노무원가는 제조간접원가죠. 그리고 뭐 경비 활동에 일하시는 경비분들 그리고 뭐 미화 활동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우리가 간접 노무원가라고 해서 제조간접원가로 구분해. 그래서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원가도 있고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조간접원가도 있는데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분이라는 것은 다 합쳐주는 거죠. 다 보내. 그래서 회사 전체의 우리가 제조간접원가를 계산한 다음에 집계를 하는 거죠. 그냥 합계 낸 다음에 얘를 A와 B에 이렇게 뿌려줄 거야. 이게 바로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이죠. 근데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을 사용할 때도 인과관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아무래도 자동화된 공장 설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 직원들이 많지 않아. 우리 회사가 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계 시간이야 하면 기계 시간 기준으로 뿌려주는 것이고 우리 공장이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거지 기계는 한 대도 없어 하면 아무래도 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는 이유가 노무 시간과 비례관계가 있을 거야 인과관계가 있을 거야 하면 우리가 노무 시간 기준으로 뿌려주는 거겠죠. 그게 바로 공장 전체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이에요. 근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은 여기에요. P1, P2라는 제조 부문이죠. 공장을 반으로 나눴을 때 제조 부문을 도와주는 스텝, 보조 부문이 있고 우리가 직접 우리가 제품이 요 원재료가 들어와서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 두 개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이렇게 원재료가 지나가면서 제품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데 관여하는 부분을 제조 부문이라고 하고 우리 대표적으로 보조 부문 뭐라고 봐요? 전력 부문, 수선 부문, 식당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보조 부문이라고 하죠. 이쪽으로는 제품이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아요. 원재료가 지나가지 않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조 부문이라고 하는데 제조간접원가라는 것은 전부 다 발생한다고. 이렇게 발생해. 근데 이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봤더니만 이 부분은 이 제조 부문인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자동화된 공정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시간 기준으로 뿌려줄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인과관계 기준으로 뿌려주는 거니까. 여기서 발생한 P2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여기 전부 다 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 하면 노무 시간 기준으로 뿌려줄 거야. 이렇게 뿌려주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여기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이죠. 그래서 부문별로 특성을 반영해가지고 제조간접원가를 뿌려줄 거야. 이게 바로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이에요. 근데 부문별 특성이라는 게 바로 그 뭐냐면 원가를 발생시키는 이유를 각각 찾겠다는 거죠. 각각 찾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뿌려줄 거야. 이게 바로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인데 문제가 발생하죠. 뭐냐면 여기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여기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그리고 뭐냐면 사실은 여기 공장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제조간접원가 얘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사실은 순서는 원래 이렇게 되죠.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고 나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냥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보내는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2차까지 생각하면 2차 시험에서는 우리가 회사 전체적으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를 어떻게 하냐면 각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으로 뿌리는 것까지 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문제 나오면 2차 시험에서는.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 전체적으로 발생한 거 이거 아까 전에 공장장님의 인건비, 공장 건물 전체의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각각으로 뿌려줘야 돼요. 이렇게 인과관계 찾아서 이렇게 뿌려줘야 된다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4개의 보조 부문에 그러면 제조간접원가가 집계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을 사용하면 P1이라는 부분, P2라는 부분 각각의 특성 반영해서 이렇게 뿌려주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 여기서도 제조간접원가가 있는데 이것도 공장에서 발생한 우리가 제조 원가니까 제품에다 뿌려줘야 돼. 그래서 이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부문별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을 사용하려면 전체적으로 발생한 원가를 각 부문으로 뿌려주고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보내줘야지만 마지막으로 제조 부문에 다 집계가 돼서 그 다음에 특성을 반영해서 제품으로 보내줄 거예요. 이런 순서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 이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이쪽으로 보내줄 때 우리가
배부하는 방법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몇 개 있는 거예요? 또 기다리죠. 6개 있는 거야. 원래 3개, 2개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가 5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곱하기거든요. 그래서 총 6개의 방법이 있는 거죠. 보조 부문 봤더니만 이렇게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이 보내줄 때도 항상 뭐라고? 원가를 배분해주는 첫 번째 기준은 그냥 인과관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 부문이고 여기가 수선 부문이에요. 여기 전력 부문이야. 그러면 수선 부문과 전력 부문의 원가를 발생시킨 이유를 찾아서 그것을 원가 배분하는 기준으로 삼고 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력을 얼마큼 사용했는지, 수선을 얼마큼 얘들이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뿌려주면 되는데, 항상 문제는 뭐예요? 이래둘 보조 부문 상호 간에도 용역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에 따라서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인식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3가지 방법,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직접 배분법은 뭐예요? 나중에 이제 볼 거니까 여기서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직접 배분법 뭐야? 얘네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용역도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는 비율대로, 여기서도 이렇게 보내는 비율대로 그냥 여기서 발생한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관자분가를 제조부문으로 보낼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직접 배분법. 그렇죠? 단계 배분법은 뭐예요? 이 둘 중에 원래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더 많이 발생하고 더 중요한 부분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원가를 배분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좀 더 중요해. 그럼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쪽으로 보내주고 다 보내주자. 근데 얘는 이제 받아왔잖아요. 내가 발생시킨 원가도 있는데 수선 부문으로부터도 제조관자원가를 배부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원가가 더 증가했을 텐데 이걸 다시 또 이쪽으로 보내주면 안 되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P1과 P2만 바라보고 보내주자가 우리가 단계 배부법이죠. 그럼 단계 배부법에서는 항상 어떤 부분부터 먼저 원가를 배부할지에 따라서 얘네 둘 발생시킨 원가를 이쪽으로 다 보내는 건 맞는데 이쪽 각각에 플러스 애드 되는 거잖아. 여러분 여기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되는 금액이 바뀔 수는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배분법이라고 해서 얘네 둘 간에 서로 용역 주고받는 거를 계속 인식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하면 우리 수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건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걸 식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각각 주고받는 것들을 다 인식해가지고 뿌려주자. 이게 상호 배분법이죠. 자, 여기 두 번째,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 뭐예요? 우리 이제 보조 부문을 딱 하나만 놓고 바라봅니다. 전력 부문이 있습니다. 해당 전력 부문은 우리가 우리 원가 행태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해 보면 변동원가랑 우리가 고정원가로 구분한다고 했어. 전력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도 변동원가가 있을 수 있고 고정원가가 있을 수 있다고요. 이제 보조 부문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보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2개로 나눠봤더니만 변동원가랑 고정원가로 구분할 수 있어. 변동원가가 10만 원이었고 고정원가가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 합쳐서 전력 부문에서는 40만 원의 원가가 발생했어. 이렇게 바라보죠. 얘네들을 P1과 P2라는 제조 부문에 다 뿌려주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뿌려줄 때는 인과관계 기준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전력 부문이니까 전력 부문에서 P1과 P2의 원가를 뿌려주는 기준으로는 당연히 전력을 얼마큼 제공했는지 그 비율대로 뿌려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만 P1과 P2에 올해 100kW 이렇게 실제로 전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요 100kW 실제로 전력을 우리가 제공한 요 비율은 어디에 적용할 거냐면 변동원가 계산에만 적용할 거야 라고 바라보는 거죠. 이중배분율법에서는. 왜냐하면 이 고정원가 30만 원은 야 실제로 100kW 용역을 제공한 것과 아무 관계없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전력을 하나도 제공 안 했어. 그래도 여기 고정원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전력 부문의 고정원가라는 것은 우리 그냥 전력 부문이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얘는 항상 그냥 고정원가야. 근데 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왜 발생했냐면 이 전력 부문이 P1과 P2에 얼마큼의 용역을 제공할지를 우리가 결정한 다음에 최대로 얼마큼 제공할지 결정한 다음에 그 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만큼의 기계장치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여기 고정원가는 최대로 만약에 여기 100kW, 200kW의 용역을 전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이 전력 부문을 만들고
여기 기계장치를 우리가 사왔다고 한다면 요 30만 원은 100kW, 200kW 합쳐서 300kW를 생산할 수 있는 것만큼 기계를 갖다가 설비를 갖져다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라고요. 그래서 자 결론 뭐예요? 이제 변동원가는 100 이 비율대로 뿌려줄 건데 고정원가 30만 원은 뭐예요? 1대2 100kW, 200kW의 우리가 비율대로 최대 얼만큼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의 비율로 뿌려줘야지만 더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원가를 뿌려주는 방법이야 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중배분율법이죠. 단일배분율법은 그냥 무시하자는 거죠. 우리 항상 우리가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좋긴 좋겠지만 우리가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 효익 대비 비용을 항상 따져봐야 돼. 그래서 항상 퉁쳐서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 얘가 그냥 퉁쳐서 대충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또 뭐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는데 선입선출법이 이론적으로 맞는 방법이야. 그렇죠? 더 정교한 방법이야. 근데 대충 계산하자 해서 평균법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단일 배분율법 뭐예요? 그냥 귀찮아. 그런 걸 뭘 따져. 두 개 합쳐가지고 그냥 실제로 몇 대 몇으로 보내줬는지 이 비율대로 할 거야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최대 100kW, 최대 200kW의 비율로 우리가 최대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한다면 전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실제로도 이 두 개 합친 300kW보다는 작을 수 있겠지만 비율은 아마 실제로도 1대2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맞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냥 뿌려주면 된다는 게 단일 배분율법이죠. 그래서 분별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보내야 되고 우리 보내는 방법은 총 3개 곱하기 2개 해서 총 6개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말문제로 우리 항상 대비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원가를 보조부문에서 제조부문으로 보내는 방법은 상호배분법을 사용하면서 이중배분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상호배분법을 사용하면서 이중배분율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계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이쪽을 물어보거나 일반적으로 이쪽을 물어보거나 그래서 계산 문제 항상 둘 중에 하나만 풀다 보니까 곱하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까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조간접원가의 오늘은 이제 ABC는 따로 정리를 안 할 건데 저 제조간접원가가 어떻게 뿌려지는가,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이게 바로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인데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기준을 세분화해서 더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뿌려주고 싶어가 바로 ABC죠. 활동기준 원가 계산.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실제로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 그 파트 가서 공부할게요. 여러분 제조간접원가를 얘네들을 우리가 뭐예요? 실제 발생한 금액이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금액으로 예정 배부할 거야. 이게 바로 정상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원가 계산을 합친 문제들. 사실은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해서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으로 보내는 거, 제조간접과 배분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그냥 실제로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정상원가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개별원가 계산 문제가 나온다기보다. 그렇죠? 이건 나중에 뒤에 이제 정상원가 계산 가서 한번 볼게요.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 그냥 머릿속으로 여러분 나만 계속 보잖아. 그쵸? 나만 보면 되는 거야.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리마인드 시키면 돼요. 어느 정도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없나?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좀 어려운데 너무 빠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총정리 해보자라는 거니까 조금 빠르게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종합원가 계산에 와꾸까지만 보고 좀 쉴게요. 뭐냐면 이제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할 겁니다.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할 거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만드는 계산기 생각하면 되잖아. 카시오에서 계산기를 1년에 몇 대 만드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냥 수만 대 만드는 거죠. 수만 대 만드는데 개별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거 한 대 한 대마다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재료가 얼마큼 들어갔고 노무 시간이 얼마큼 들어갔는지를 계산한다는 것인데 불가능해.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를 다 합쳐서 그냥 다 합쳐서 해요. 얘네들 다 합치면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은 오늘 공부 안 했지만 지금 좀 이따 볼 거예요.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에서 얘네들을 다 합친 것을 여러분 이게 4개로 써놓으니까 이상해? 이거 제조간접원가라고 하면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다 합쳤어. 단기 총 제조원가죠? 그냥 단기 총 제조원가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수량으로 나눠주고 싶죠. 생산량으로 그냥 나눠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종합원가 계산에 오면 생산량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얘를 그냥
총 몇 개 생산했는지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한 개 한 개마다의 단위당 제품 원가가 나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종합원가 계산인데 이것을 생산량이라고 안 하고 이제 완성품 수량이라고 말하는 것뿐이죠. 왜?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어서 1공정, 2공정, 3공정 쭉 계속해서 재료를 투입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공을 하면서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제품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데 각각의 공정별로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그려서 공정별로 원가 계산을 합니다. 이 공정별로 원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각 공정별로 T 계정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마지막 공정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얘가 이제 우리 제공품 계정에서 여기 뭐라고 쓰는 거예요? 제품이죠.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여서 넘어가서 제품 계정으로 가는 건데 이쪽에서 완성된 애들, 이쪽에서 완성된 애들은 아직 우리가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성품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에 넘어오면 완성품이라는 우리가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것이고 이 완성품이 총 900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다 합쳐서 900개로 나눠주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냥 종합원가 계산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900개로만 나눠줄 수 없는 이유가 항상 뭐가 있어요? 기말 제공품이 있어요. 기말 제공품이 100개 있는데 그냥 900개로만 나눠줄 수 없는 이유가 기말 제공품 100개가 있는데 얘가 한 50% 정도 완성시켰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합친 다음에 900개로 나눠주고 싶었는데 기말 제공품이 100개 있네? 그러면 이 기말 제공품에도 당연히 재료가 들어갔고 노무 시간이 들어갔고 제조 관자원가가 들어갔을 테니까 900개로 나눠주면 안 되겠어. 얘까지 반영해서 우리가 수량을 다시 계산해 봐야겠어. 이게 뭐예요? 완성품 환산량이죠. 환산량의 개념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환산량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완성된 거 900개는 그래 900개 맞는데 기말제공품 100개 남아있는 거 얘 뭐예요? 50% 완성시켰으면 원가가 50개 만드는 것만큼 들어갔겠네 라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합쳐서 950개라고 적고 얘를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이제 여기 원가 뭐예요? 이 원가를 뭘 적고 싶었던 거예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관자원가, 고정 제조관자원가를 여기다 한 번에 다 적은 다음에 이 950개로 나눠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이 왁구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왁구로 왜 나왔는지를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은 왁구 전쟁이야. 그렇잖아요. 종합원가 계산은 처음으로 여러분이 접하는 약간 좀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 평균법, 손익촌출법까지는 괜찮은데 공손품 넘어가고 뭐 연속공정하면 좀 머릿속에 헷갈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야.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내가 손으로 하려면 끝까지 해보려면 너무 힘들어. 계속해서 중간에서 실수를 해. 이거는 왁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왁구를 한번 자 처음으로 개념 강의라고 생각하고 들어보면 자 그냥 나눠주고 싶었어요. 총 발생한 우리 단기총 제조원가를 950개로 나눠주고 싶었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이 재료 원가랑 나머지 얘네들을 합친 거 뭐예요? 가공 원가가 투입되는 양상이 너무 달라요. 이 기말제공품 100개 얘가 문제야. 얘는 어차피 뭐예요? 그냥 재료 원가도 다 들어갔고 노무 원가도 다 들어갔고 제조관자 원가도 다 들어갔어. 근데 이 기말제공품 얘를 100개가 있는데 50%까지 완성시켰기 때문에 50개라고 바라봤지만 사실은 재료가 일반적으로 일시에 초기에 다 들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럼 일시에 초기에 다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얘는 50%만 완성시켰지만 재료원가 측면에서 바라보면 재료가 다 들어갔어. 그럼 재료원가 측면에서 바라보면 100개라고 생각해야 돼 라고 해서 여기 재료원가를 다시 구분한 거죠.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를 이렇게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투입되는 양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가가 투입되는 양상이 달라서. 그래서 나눈 거죠. 야 완성품 900개 있는데 야 재료 측면에서 바라보면 900개 당연히 다 들어갔어. 근데 기말제공품 100개 재료가 초기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얘 50%까지만 완성시켰지만 벌써 재료는 다 들어갔어. 그래서 재료원가 측면으로 바라보면 완성품 환산량을 1000개라고 해야 돼 라고 분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 원가를 직비할 때도 여기 뭐예요? 우리가 가공원가만 적을 거고 여기다가는 우리가 재료원가만 적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눠준 거죠. 얘를 이걸로 나눠주고 얘를 이걸로 나눠주면 이게 뭐예요? 재료원가 측면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된 것이고 얘가 가공원가 측면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된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에 뿌려준 것이고 우리 이렇게 해서 뭐예요? 900 곱하기 이거 900 곱하기 2에서 재료원가 측면 더하기 가공원가 측면으로 해서 완성품 원가를 총 계산을 했어요. 우리 뭐까지 갈 거냐면
900개로 나눠줘야지 단위당 원가예요. 얘를 이제 계산하고 나면 얼마 나오면 이거를 900개로 이제 원래 이거 그냥 나눠주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맨 처음에 다 합친 다음에 900개로 나눠주고 싶었어.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서 쭉 돌아온 다음에 여기서 계산한 다음에 900개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완성품 한 개당 우리가 가격은 얼마야?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제품 단위당 원가를 완성품의 제품 단위당 원가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기말제용품도 재료 원가 측면으로 그리고 가공 원가 측면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합계 금액으로 우리가 기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문제가 발생했죠, 여러분. 기초 제공품이 있어. 기초 제공품은 얘예요, 얘. 올해의 기말 제공품이 내년도로 넘어가서 기초 제공품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기초 제공품인데 전년도의 기말 제공품으로서 벌써 재료 원가랑 가공 원가를 받아서 올해 넘어왔어요. 이 기초 제공품이 가지고 있는 원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으로 구분한 거죠. 그러면 이 직접 재료원가 그리고 가공원가 받아서 넘어온 기초 제공품이 있는데 이 기초 제공품 봤더니만 일반적으로 기초 제공품은 단기에 완성되더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요거요. 요 상황에서 봤더니만 수량만 봤더니만 기초에 원래 100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초의 100개를 40% 완성시켰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전년도에 40% 완성시켰다는 뜻이죠. 전년도 말까지 우리가 기말 제공품으로서 40% 완성시킨 애가 있었고 착수를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죠. 0%부터 시작해서 만들기 시작한 애가 900개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완성된 게 지금 요 상황과 똑같이 완성된 게 900개고 기말 제공품이 100개 남아 있는데 이 100개가 50% 완성시켰다고 할 때 당연히 뭐예요? 이 기초 제공품은 무조건 완성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야지 정상적인 회사죠. 기초 제공품부터 먼저 완성시켜야지 정상적인 회사라고. 이 사장님이 또라이가 아닌 이상 기초 제공품은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0%부터 시작해서 다시 만들까? 이런 회사는 이상한 회사라고요. 그렇죠? 망해. 그래서 이 완성품 뭐냐면 봤더니만 기초 제공품 100개가 먼저 완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착수해서 완성된 애가 800개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이게 바로 선입선출법인데 이 선입선출법의 물량 흐름이 정답이에요. 이 선입선출법의 물량 흐름이 정답인데 이것과 원가 흐름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줄 거야 라는 게 바로 선입선출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야, 완성된 거 900개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나누는 거죠. 기초 100개가 무조건 완성되는 것이고 전기까지 40% 완성시켰는데 그리고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된 애가 800개 있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원가가 투입되는 양상이 다르면 여기다가 반영해 주는 거야. 우리 여기다 이제 뭐 할 거야? 재료가 초기에 안 들어가고 2개가 들어가는데 중간쯤에 들어갑니다. 한 50% 시점에 재료가 들어가는 게 또 있어 라고 하면 어디다 반영해 줄 거야? 여기다 반영해 줄 거죠. 재료 우리가 B인데 얘는 50% 시점에 들어가. 여러분 이게 연속되는 공정이어서 전 공정에서 발생한 원가도 집계를 해줘야지 마지막 공정에서 우리가 계산한 완성품의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될 거야 하라면 원가를 또 집계해줘야 돼. 여기다가 전 공정 원가라는 이름으로 집계해 줄 거죠. 여러분 자 기초와 착수 물량을 우리 이제 구분해 봐야 돼 하면 물량을 구분할 때는 여기다가 구분해 주는 거죠.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공성품이라는 거 뭐야? 합격 기준에 미달해서 불량품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또 다시 뭐야? 정상적인 공손과 비정상적인 공손으로 나누어서 정상 공손 물량, 비정상 공손 물량으로 나눌 거죠. 여기다가 집계해 줄 거잖아. 물량은 계속 여기다 집계해 줄 거고 원가의 흐름이 다른 것은 여기다가 계속 집계해 줄 거예요. 이렇게 늘려갈 거라고요. 만약에 우리는 시험에서 지금까지 그런 게 나온 적이 없지만 가공원가가 두 가지로 나눠져서 가공원가 투입되는 양상이 달라. 그럼 여기 가공원가 2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량을 기초는 무조건 완성됐어. 그리고 착수한 거 800개 중에서 완성됐어. 여러분 항상 까먹는데 이 기말. 얘는 그냥 기말이라고 쓰지만 얘는 착수해서 기말이 된 거예요. 무조건 0부터 시작해서 기말 제공품이 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자 완성된 거 900개가 얘가 먼저 완성됐어. 그럼 착수해서 우리가 완성되거나 착수해서 기말 제공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에다 우리가 여기다가 뭐 착수 이런 표현 쓰지 않지만 항상 착수해서 기말 제공품이 된 거예요. 착수해서 기말 제공품이 됐다는 뜻은 0%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완성시키지 못하고 남아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여러분 다시 집계하는 거죠. 우리 다시 집계 어떻게 집계할 거예요? 야 기초용품 100개 재료가 초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 원가 언제 들어갔냐면 전년도에 벌써
다 들어갔어. 그래서 단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적는 것이고, 우리 가공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60%만 할 거니까 600개, 60개 만드는 것만큼 우리가 가공을 할 거야. 그리고 착수해서 완성한 애는 우리가 당연히 재료 다 들어갔고 가공, 원가 다 들어갔어. 이렇게 집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환산량을 다시 집계하는 거잖아요. 여기 환산량을 집계해 놓고 봤더니만 여러분 써보자. 900개. 여기는 910개. 그래서 환산량을 재료원가 측면과 가공원가 측면으로 집계해 놓고 봤더니만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 원가는 뭐가 되겠어요? 단기에 발생한 원가만 적어야 돼. 단기의 재료 원가만 적어야 되고 여기는 단기의 가공 원가만 적어야 돼.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집계해 놓은 이 작업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환산량은 항상 작업량이 뭐냐면 단기에 작업한 양만 집계를 해놨잖아요. 단기에 재료 원가 측면에서는 900개 만드는 것만큼 가공 원가 측면에서는 910개 만드는 것만큼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900개와 910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는 단기에 발생한 원가라고요.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원가만 여기다 기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초제품이 전기의 기말제품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원가는 있는데 그 원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여기 우리가 완성품 원가 계산할 때 여기다가 항상 기초제품은 무조건 완성되는 거야 해서 기초 제공품의 원가를 완성품 원가에 그냥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가의 흐름을 우리가 물량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손실법이에요. 평균법은 뭐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야 그냥 여기다가 900개 이렇게 적는 건데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기초 제공품도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한 것처럼 그냥 가정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법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정확한 방법이 아니야. 논리적으로 맞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냥 올해 시작해서 올해 완성한 것으로 그냥 가정해 버릴게. 그냥 여기다가 100 이렇게 적어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원가가 문제인데 마치 올해 다 작업한 것처럼 처리해 버렸으니까 원가도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기초제공품이 가지고 있는 재료원가 그냥 여기다 더해주고 기초제품이 가지고 있는 가공원가 여기 단기에 발생한 것처럼 여기다 더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냥 평균법인 거죠. 그래서 평균법과 선입견법으로 나눠서 완성품과 우리가 기말제공품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최종적으로 완성품 원가와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기말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요 완성품이 복수로 나올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수량으로 나눠주고 싶었어. 근데 얘가 뭐가 나온다는 거야? 이만큼의 원가가 들었는데 우리가 완성품 자체가 휘발유, 경유, 등유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주산물, 연산품, 결합원가 계산의 문제죠. 그러니까 완성됐긴 완성됐는데 일단 이 공정에서 이 완성품이 종류가 복수로 나왔다는 거야. 종류가 여러 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 완성품 원가 이걸 가지고 다시 또 A와 B와 C에다가 뿌려줘야 돼. 이게 바로 결합원가 계산의 배분 문제죠. 그래서 결합원가 계산을 뿌려주는 방법 이따가 또 볼 거예요. 총 4가지를 공부한 거죠. 일단 4가지를 공부했는데 항상 결합원가 계산은 ABC가 개별원가 계산의 하부 주제이듯 결합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의 하부 주제예요. 동종 제품 대량 생산일 때나 이 결합원가 계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항상. 그래서 여기 완성품의 원가가 우리가 배분해 줘야 되는 주산물이 여러 개 나왔을 때 배분해 줘야 되는 결합원가이고 여기 A, B, C에다 뿌려줄 때는 우리가 4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상대적 판매가치법, 물량기준법, 순실현가치법, 균등매출, 총이익률법 또는 균등이익률법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원가를 뿌려주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지만 생각해보면 돼. 나중에 또 볼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연속공정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한 공정마다 지금 그렸었던 이 왁구를 계속 그려가면서 원가 계산하는 게 바로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원가 계산을 다른 표현으로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개별원가 계산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작업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잖아요. 개별원가 계산을 작업별 원가 계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 개별 제품 하나하나 유조선, 여객선, 통통배 들어가는 재료도 다르고 노무 시간도 다르니까 다 추적하고 싶었는데 하나하나마다 제품별로. 그런데 똑같은 LNG선, 유조선이 10척이 한 번에 주문이 들어왔어. 그러면 똑같은 LNG선 10척이면 여러분 그 LNG선 하나하나마다는 재료가 노무 시간이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LNG선 10척을 묶어서 작업 넘버 1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작업의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고 똑같은 노무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 LNG선 열척에 대해서는 작업 넘버 1번이라고 해서 한 번에 원가를 집계한 다음에 마치 종합원가 계산에서 수량으로 나눠주는 것처럼 나누기 10 하면 단위당 원가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단위당 원가를 계산할 필요도 없어 원래는. 왜? LNG선 열척은 한 번에 주문 들어옵니다. 원래가 그렇잖아. 여러분 LNG선 열척의 가격이 한 번에 카타르에서 그렇죠? 뭐 사우디에서 이런 데서 한 번에 이제 미국인가? 마스가잖아 미국이. 하여튼 한 번에 주문 들어오는 거야 원래가. 가격 자체가 한 번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작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연속 공정은 우리가 전공정 이거는 좀 이따 보자. 이따가 PT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공손품도 PT에서 볼게요. 여러분 단가에 표준원가를 적용하면 우리 이것을 표준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우리 표준원가 계산 가면 가볍게 볼까? 쉬기 전에. 자,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개별 제품 한 개 한 개를 생산할 때마다 우리가 몇 킬로그램이 쓰일 것이고 킬로그램당 얼마일 거야. 얘네 둘을 미리 정해놓는 게 표준원가 계산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품 한 개를 생산할 때마다 몇 킬로그램이 들어가고 그 킬로그램당 우리 재료 단가는 얼마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동종 제품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그래서 동종 제품 대량 생산인 이 종합원가 계산의 방식과 표준원가 계산을 합쳐서 사용할 수 있죠. 항상 합쳐서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종합원가 계산의 왁구에다가 표준원가 계산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웠네? 다 지웠어. 우리 쭉 해서 재료원가랑 가공원가 측면으로 해서 쭉 환산량을 계산하고 환산량 여기도 이제 환산량 나오죠. 환산량 계산한 다음에 우리는 원래 종합원가 계산에서 요 선입선출법이라고 한다면 단기에 발생한 재료원가, 단기에 발생한 가공원가를 나눠서 재료원가 측면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가공원가 측면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각각 계산해서 이제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자, 요 종합원가 계산의 왁구에 표준원가 계산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표준원가 계산을 미리 정해놓은 요 재료원가 얼마야? 한 개 만들 때마다 SQ 곱하기 SP 이거 정해놨죠? 10kg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킬로그램당 우리 10원에 사올 거야. 합치면 100원이란 말이에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바로 그냥 얘로 이렇게 적용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 버리는 거야. 단기에 실제로 발생한 재료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 안 해. 그냥 얘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냥 뭐예요? 여기다 곱해가지고 우리가 완성품에 재료 원가로 넣어주고 기말 제공품에 재료 원가로 넣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 가공 원가는요? 가공 원가는 당연히 여러분 직접 노무 원가도 변동 제조 간접원가도 고정 제조 간접원가도 전부 다 SQ와 SP를 설정해 놨어요. 이걸 곱한 값을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에 이제 요 SQ 곱하기 SP 값을 다 더해가지고 이거에 그냥 적용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준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을 같이 적용하는 방법이죠. 좀 이따 가서 이젠 표준원가 계산에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한다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왁구에다가 10분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